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의 25%에서 22%로 낮추고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4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로 인하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올리면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이 임박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연내 2.75%에서 3%를 목표로 4회 연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쿠팡이 한진에 위탁했던 물량을 직접 배송으로 전환했습니다. 배송 물량 감소에 시달리던 한진택배는 신규 고객사 유치를 위해 저가 수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가 다시 활력을 되찾나 싶었는데 2,500선 탈환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상승분을 오후 들어서 왜 다 반납한 겁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는 그동안 시장을 억눌러왔던 이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이슈를 소화하면서 장초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중 이 미국 선물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양지수는 힘을 잃고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증시는 8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아직 시장에는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장초반 127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안정되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도 낙폭을 크게 줄이고 1285원 선에 결국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전에는 이제 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걸로 보이고 오후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와 또 우리 통화 약세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좀 반영이 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조정으로 이제 75bp 인상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증시가 이제 바닥에 도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증권가의 입장은 엇갈렸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한 점은 국내 증시에 좋은 신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연말까지 175bp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점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이지만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낙폭이 과도했던 만큼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은 6월 FOMC 이후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4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잡고 최근 급락에 대한 되돌림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단기 낙폭이 컸던 이 기술주와 성장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이 제시한 업종은 인터넷,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안타증권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FOMC 불확실성이라는 이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증시의 추가 하락보다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도했다는 점만 놓고 봐도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장기적으로도 지금 지수는 바닥을 찾아야 하는 수준까지 하락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최근 7거래일 동안 내리꽂았던 이 코스피 지수는 올해에만 17%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난 2020년 말 이후 2년간 올랐던 그 주가를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네, 단기적이라는 말이 좀 걸리긴 하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혹시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습니까? 네, 공통적으로는 완전한 바닥이라고 보기는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강도 긴축에 따른 유동성 감소를 꼽았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선 유동성 회수가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면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된 만큼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올해에만 이미 20조 원 넘게 빠져나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추가 이탈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리면서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똑같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7월에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가시화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진다면 국내에 있는 해외 투자 자금이 달러로 몰려들게 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는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국내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이 로이터가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시아 통화 약세 전망이 역대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이번 자이언트 스텝 이전에 한 조사라고 하거든요. 환율 상황 걱정이 됩니다. 이 과거에도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증시가? 네, 20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총 3번의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2005년과 2018년 이 두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자금이 대폭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외국인 자금이 이미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한편 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연구원은 FOMC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이 기술적 반등은 길어도 6월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다음 달 초순 전까지는 끝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둔화 신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시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지금이 하락장임을 인식하고 만약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 기간을 통해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작고 배당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달 금리가 과연 역전될 것이냐 이어지는 고에스트에서 미 연준의 다음 스텝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가시화된 가운데 뉴욕에서는 하반기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다음 행보를 두고 월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핵심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뉴욕 증시는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연방준비제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1994년 이후 28년 만에 단행한 큰 폭의 금리 인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석에 대한 부분 잠시 뒤에 살펴보고 일단 연준에서는 결국 자이언트 스텝 단행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The committee is moving rates up expeditiously to more normal levels. So 75 basis points seem like the right thing to do at this meeting, and that's what we did. 네, 앞서 보신 것처럼 75bp 인상이 적절했다 이렇게 좀 밝혔죠. 예.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린 것은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시절인 지난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 수준으로 좀 높아졌는데요. 이날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좀 살펴봐도 올해 말 기준금리가 3.4%에 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3월 전망 때보다 다소 올라가는 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연준이 기존에 설정한 중립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또 경기 침체도 유발하지 않는 최적의 금리 수준인 2.5%를 좀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자이언트 스텝 단행이 됐는데 시장에서도 이미 예상을 했던 사안이어서 그런지 오늘 뉴욕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섞어가면서 시장을 달래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우선 매파적으로 보면 다음 회의에서는 50bp 또는 75bp 인상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음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시 또 이에 더해서 75bp 인상이 흔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0.75%포인트 인상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면서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시장을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또 금리 인상 속도를 내는 게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일축을 시켰더라고요.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좀 일축을 해서
제가 발언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강한 위치에 있으며 높은 금리를 다룰 수 있도록 잘 포지셔닝 돼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여전히 연착륙,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다음 회의 때 75bp 인상 가능성이 크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안정을 시켰고요. 또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의 배경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연준의 경기 전망이 상대적으로 좀 낙관적이었던 점이 배경으로 좀 꼽힐 수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예. 일단 수치를 좀 보겠습니다. 올해 GDP 전망치가 2.8%에서 1.7%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1% 중후반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좀 한몫을 했고요. 예. 또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3.7%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나중에 내년에 가면 1% 수준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긴축에 따른 고용시장의 피해가 많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가에서 나온 의견들 좀 해석들 더 살펴볼 텐데 월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네, 여러 의견들을 좀 종합해 봤습니다.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라자드 자산관리 공동대표는 연준이 고용 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억제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베리 길버트 LPL 파이낸셜 전략가는 지금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고요. 예. 또 알리안트 투자운용 분석가인 찰리 리플리 역시 당분간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오히려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가팔라질 거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맥스 월프 시스터매틱 벤처 투자 CEO의 얘기를 짧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what we're setting up is for a lot of people to be angry at the Fed when the ultimate cure for inflation comes, probably late 2022, early 2023, and that's our friend recession. 네, 이외에 다른 의견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인베스코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크리스티나 후퍼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미국 경기의 연착륙을 좀 힘들게 할 것이라면서 다소 파월 의장과는 다른 의견을 좀 선보이기도 했고요. 예. 또 경기 침체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좀 어렵다는 해석으로 좀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USGI 트레이더 팀장인 마이클 마토세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경기 둔화가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셨다시피 월가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이 또 이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CNBC는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지속하면서 급격한 가격 변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략가들의 얘기다 이렇게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CEO는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일 내에 주식 매도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는 암호화폐 세계 일부가 폭발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10,000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FMC 결과는 나왔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경기 전망을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만큼 다음 회의 전까지 발표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좀 특히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데이터상으로 완화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때까지 증시에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물가가 통제될 수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곡물이나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선행성을 가지는 지표들이 있죠. 내일 있을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라든지 또 다음 주에 있을 제조업 구매 관리자 PMI 지수 등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요하게 지켜볼 만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회의 전까지 발표되는 자료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 정책 운영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운영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우리 정부의 앞으로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혁파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해 나가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셈입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입니다.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기업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정부 청사가 아닌 민관 협력의 상징적 장소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연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관료뿐 아니라 경제단체장, 벤처기업, 학계 등 민간 전문가 21명도 참여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개선 등을 요청했고, 송경식 경영자 총협 회장은 주 52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 성장 복지의 선순환,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 안정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정됐던 60분을 훌쩍 넘긴 90분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하 등 일부 내용에 대해 민주당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도 이를 감안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규제 개혁과 세부담 완화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포함됐는지 정희영 기자가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지난해 말 발표됐던 올해 3%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공식적으로 철회됐습니다. 수정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전망치 대비 0.5%포인트가량 낮아진 2.6%를 기록했고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4.7%로 2배 이상 높여 잡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과감한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 지원, 그리고 신산업 육성과 같이 민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추고 4단계의 과세 표준 구간도 단순화합니다. 그동안 OECD 평균 법인세 최고 세율인 22%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탓에 약화됐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또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 수익성이 제고된다면 결국 세수 확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인세 인하뿐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따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견기업보다 낮게 적용됐던 대기업의 국가 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반도체와 OLED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과 신성장, 그리고 원천기술 세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나 법적인 불확실성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서 한 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제 원샷 해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규제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될 때 예상되는 비용의 2배에 달하는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규제에 대한 적합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의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서 과도한 규제가 새로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2%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만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 침체와 또 거래량 감소라는 악순환 해소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투자에 매기는 세금도 2년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주는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네, 정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기업들 투자 매력도가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익이 한 3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 상장사들이 더 혜택이 클 걸로 보이고 또 내년에 이제 증권거래세를 깎아준다는 점 그리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도 줄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 외환시장 개방 이슈도 좀 눈에 띄는데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였죠. 현재 이제 오후 3시 반에 문을 닫는 이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다라는 거고 단계적으로 이제 24시간 개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이 올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겠지만 장차 좀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에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 뭔지 기재부 관계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실무를 총괄한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새 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이 법인세나 이제 증권거래사 인하와 같은 기업 세부담 완화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실제 법인세 인하 효과로 기업들의 기업 부담이 이제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그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면 과도한 규제나 그리고 세부담으로 인해서 국내 투자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아까운 국내 일자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 최고 세율이 21.2%인 반면에 국내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이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 세부담을 글로벌 수준으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 투자가 확대가 되고 이로 인해서 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과 가계가 동시에 성장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기업 세부담 완화로 이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오고 또 법인세가 인하되면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렇게 세부담을 완화하는 게 이제 정책 엇박자 논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본의 법인세율을 저희가 25에서 22% 내린 거는 저희가 5년 전 수준이 22%로 돌아간다는 측면에 있어서 감세라기보다는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본 그 세제 개편은 그 통상적인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면 세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 내에서 저희가 세제 개편을 추진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세제 개편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가 촉진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그 세입 기반의 확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는 공공부문과 노동부문 등 이제 5대 부문에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또 이제 경영계에서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이제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새 정부에서 5대 부분 구조개혁을 추진한 큰 목적은 좀 그동안 저희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구조개혁의 지체가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 하락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2%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이고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총 요소 생산성 올리기 위해 핵심적인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5년 내내 추진할 거기 때문에 근본에 발표된 거는 큰 얼개를 저희가 발표를 한 겁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 기업이나 그 근로자들이 경직적인 근로시간 문제 제도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합리화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달에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 경제계 전문가의 평가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정책 방향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그 민간 중심, 그다음에 시장 경제 중심이라는 큰 원칙에서 이제 설계가 됐고 그런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좀 대책들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유류세 뭐 인하, 개소세 감면, 뭐 연장, 뭐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를 좀 늘려주겠다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좀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자체로 이제 세금을 인하하면 가격에 이제 그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저는 뭐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왜 그 위에 또 다른 정책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 저는 물가라는 게 이게 내부 우리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고 또 강제적으로 이제 억제한다고 해서 그게 억제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2008년도 이제 그 외환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제 그 저 관리 품목 몇 개를 지정해서 52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뭐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실제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수급 조절한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비축 뭐 물량을 푼다든가 아니면은 재정을 통해서 이제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정도로 이제 아마 정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억제는 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이 통화 정책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오늘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아무래도 좀 긴축 강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물가를 잡는데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 정책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죠. 기재부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도 이제 물가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은 단행을 할 겁니다. 하는데 과연 미국 수준으로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느냐 그거는 조금 이제 뭐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 기축통화국임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만약 그걸 따라갔다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기업 부채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정도 수준으로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어떤 그 인플레이션 파이팅 그런 정책 기조는 한은은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제 정책 방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면 주로 이제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얘기를 전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규제 철폐를 외쳤지만 잘 안 됐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규제라는 게 정부의 과거 정부가 그런 의지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부는 항상 의지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특히 이제 새로운 뭐 최근에 어떤 이 신기술이 생기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자와 또 새로운 사업자 간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가령 우버 같은 경우도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 신기술을 신산업을 위한 그런 규제를 정부는 하고 싶지만은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을 갖다가 해소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결국에는 정부가
일단 여론을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들의 설득을 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규제 개혁의 어떤 소규의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조 개혁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뭐 연금, 노동,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분야가 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가령 연금이나 뭐 재정 이런 분야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인데. 네. 저희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구조개혁은 노동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이요? 예, 각종 경쟁력 지수를 이제 국제기구에서 많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뭐 발표하는 거 보면은 노동시장 경쟁력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은 수준이 한 50등 이런 게 아니라 100몇 등으로 내려갑니다. 노동시장 관련된 그 지수를 보면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노사관계도 아주 비협조적이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노동시장 문제 때문에 이게 오히려 투자도 방해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싶지만은 이제 국내에 공장을 세웠을 때 그 노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한 이제 그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 문제는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굉장히 연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을 한국 경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저는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이 대책 중에서 보면은 이제 법인세 인하라는 항목이 굉장히 기업들한테는 좀 크게 와닿을 것 같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뭐 투자나 이런 부분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그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실효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저는 다 보고되어 있거든요. 근데 법인세 그것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고 법인세 플러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동개혁이라든가 규제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종합돼야지 이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건데 법인세만 그 자체로도 뭐 기업들한테는 투자 활동에 상당히 개선을 주는 효과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넷마블의 대표자 세븐나이트의 RP와 세계관을 개정한 만큼 원작품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작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유저분들도 몰입감 높은 스토리텔링과 매력적인 세븐나이트를 만나 감성적이고 방대한 세계관 속에서 자유롭게 플레이를 즐기며 새로운 몸의 재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일반 병원에서도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기업들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양재중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사실 그동안 보험금 청구 이게 절차가 복잡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청구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톨릭 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의 보험금 간편 창구입니다. 터치 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인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외래 진료 또는 입퇴원 환자나 가족들이 진료비를 납부한 후 가입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환자나 가족들이 직접 진료 청구서를 챙겨서 보험사 양식에 맞춰 기재한 후 전자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보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복잡했죠. 병원 내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1분 만에 청구가 완료됩니다. 키오스크 외에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모바일 앱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들의 외형 성장세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보험금 청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 관련 시장도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레몬헬스케어의 경우 누적 사용자가 지난해 5월 190만 명에서 지난달 313만 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월 평균 청구 건수도 지난해 초반 7, 8천 건 정도였는데 올 들어 월 평균 청구 건수가 9만에서 10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엔넷의 경우 월 평균 10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KT와 SDS도 포시게이트와 NS 스마트가 운영하는 키오스크를 통해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올 3월 간편 실손보험금 청구 서비스인 병원비 청구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면에서 비대면 청구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청구로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세가 앞으로 크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도 이런 간편 청구 사업에 뛰어든 모습인데 카카오가 참여했다. 시장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플랫폼 공룡기업이라고 애쓰는 카카오에서 간편 청구 사업에 진출한 것은 카카오페이입니다. 국내에서 하루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약 3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대형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3차 의료기관이라든지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가 약 3분의 1, 100만 명가량 됩니다. 국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2,700만 명이라는 점과 간편 청구 관련 서비스 시장이 현재 초기라는 단계를 감안한다면 카카오페이의 진출 이유는 분명하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 역시 특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간편화, 간소화 지급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의료계와 그 보험업계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가 얽혀져 있는데 여기서 임치규 레몬헬스케어 수석 부사장의 말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도 실손보험 자동 청구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가 마이 헬스웨이라는 걸 추진하는 것처럼 표준 API를 이미 다 만들어 놨고요. 그 표준 API를 만드는 하에서 의료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는 한도에 개인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는 한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계는 과잉된 그 정보들이 보험사로 전달이 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그 비급여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험업계 또한 실손보험은 그 적자 비율이 굉장히 2조 8천억에 이를 정도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자동화하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지금 뭐 의료와 보험 업계 간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긴 하지만 시장이 커져가는 만큼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기업들 가운데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있죠. 네, 실제적으로 그 잘 투자자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월 평균 그 청구 건수가 약 10만 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이거는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청구 한 건당 약 500원에서 1,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는 월 평균 청구 건수가 뭐 10만 건이다. 그러면 10억 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워낙 확대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자들이 하루에 뭐 100만 명씩 이렇게 대형 병원에 이렇게 입원이나 퇴원 또 외래 진료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특히 뭐 따져본다면 실손보험 그 가입자가 2,700만인데 아직 초기 시장이라는 점에서 뭐 내년에는 3배, 4배 실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기업들도 많이 좀 뛰어들고 있는데요. 지난달 그 레몬헬스케어가 17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에 유치에 성공하면서 내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몬헬스케어는 2년 전에 이렇게 상장을 추진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보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임치규 레몬헬스케어 수석 부사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한 200억 정도 수여를 해서 다시 시리즈 C 투자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플랫폼에 대한 속도를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R&D에 대한 이제 투자, 그리고 해외 진출 여기 3가지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일단 비즈니스를 전부 다 고도화하고요. 그래서 2023년에 그 특례 기술평가 BM 모델로 이제 트랙을 좀 바꿔서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또 지엔넷은 올해 9월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후 내년 초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메디블록은 올해 사업 확대로 인해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특히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이 시장 또한 상당히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효율 전동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1회 충전 거리로 401km 주행이 가능하며 충전 시간도 초고속 기준 43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네, 한진택배가 최근 배송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공룡인 쿠팡이 택배사에 위탁했던 물량을 회수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한진택배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물량 수주에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가 수주로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쿠팡이 한진에 맡긴 물량 중에 얼마나 회수를 해간 겁니까, 다시? 네, 앞서 쿠팡은 로켓 배송 물량의 일부를 한진 같은 택배사에 위탁을 해서 배송을 해왔었습니다. 예. 이제 사업 초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팔리는 것보다 배송이 나가는 게 좀 느리기 때문에 이제 기성 택배사에게 위탁을 해서 낚였던 건데요. 네. 이후 쿠팡은 최근까지 계속 물류센터를 갖추는 등 물류 인프라를 늘려왔고요. 더는 이제 외부에 위탁을 맡기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배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습니다. 예. 현재 한진은 월 700만 개 정도의 쿠팡 물량을 배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절반 이상 월 370만 개 정도를 자체 배송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물량을 사실상 회수해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진의 고심이 커진 겁니다. 이번에 쿠팡이 한순간에 걷어들이기로 한 물량은 한진택배 전체 물량의 한 7에서 8%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단기간에 이 정도의 물량이 빠진다면 이제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한진택배 소속돼 있어서 직접 배송을 나가는 배송원들의 수입 감소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 쿠팡이 이미 빠져나간 평택, 이천 등지에서는 한진택배 배송원의 배송 물량이 반토막 났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빠져나간 쿠팡 물량을 한진택배 측에서 대체할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이 쿠팡의 영향력이 꽤 컸던 것 같은데 한진 측에서는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네, 일단 대규모 고객사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쿠팡이 빠져나간 것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요. 네. 최근 한진은 홈쇼핑 업체인 공용 홈쇼핑의 배송 주관사로 선정이 됐고요. 멀티숍인 ABC마트와도 배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용 홈쇼핑의 연간 물동량은 올해는 한 190만 건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는 200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은 쿠팡에서 빠져나갔던 물량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한진 측에 따르면 한진은 월 357만 건 정도의 배송 물량을 쿠팡이 빠져나가기로 선언한 이후에 추가로 유치를 했습니다. 이는 빠져나간 쿠팡 물량 370만 건을 대부분 만회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근데 이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한진이 택배를 저가로 수주를 하면서 생각보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채웠지만 이익 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네, 사실 물량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과연 이 택배를 배송하면서 얼마나 단가를 받느냐입니다.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겠죠. 네, 그렇죠. 이제 뭐 택배 원청도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야 되고 대리점 그리고 배송 기사까지 좀 수익을 가져야 되니까요. 예. 최근 한진택배가 수주한 공용 홈쇼핑의 입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용 홈쇼핑은 입찰을 지난 4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택배 사업자의 예상 가격으로 1,111억 원을 책정을 해뒀었습니다. 예. CJ 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그리고 한진 이 세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기존의 공영 홈쇼핑 택배사였던 CJ 대한통운은 예전 가격에 거의 100%에 가까운 98%, 1,092억 원을 써냈고요. 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941억 원, 한진은 예전 가격의 82% 정도인 919억 원을 써냈습니다. 결국 가장 적은 금액을 제출한 한진이 최종 택배 주간사로 선정됐는데 택배업계를 제가 취재를 좀 해본 결과 이 정도의 가격은 적자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진은 2019년 3년 전에도 이 같은 택배사 선정에 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100% 예전 가격 100%에 근접한 99.9%를 써내면서 입찰에서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입찰인데 3년 전에는 99%, 이번에는 82%로 어느 정도 저가 수주를 한 셈인 거죠. 결국 이런 현상은 쿠팡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당장 다급해진 한진 측이 적자를 감수해가면서도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택배업계 관계자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업장님들 쪽 얘기는 야 이거 적자지 이게 되냐? 예가 대비 82%로 운영이 되냐? 적자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다. 아 그래요? 일단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고육책을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적자 수주라면 정말로 안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물량을 채우려는 뭐 의도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물량을 채워 넣기 위한 거는 택배 사업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택배 기사를 지켜내기 위한 겁니다. 택배사는 지역별로 대리점을 유치하고 대리점이 택배 기사를 직접 고용해서 해당 지역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만약 배송할 물량이 줄어들어서 택배 기사 수입이 줄게 되면 일선 택배 기사는 한진 대리점과 계약을 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 택배 기사 수가 또 줄어들면은 이제 기사 한 명이 담당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배송 속도와 배송 서비스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택배 고객사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 택배 기사에게 안정적인 일감을 대주기 위해서는 물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쿠팡 물량이 단기간에 대거 빠져나간 상황에서 당장 서비스 품질을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단가 경쟁에 뛰어드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그럼 예. 네, 한진 택배 한 대리점주와 인터뷰 나누는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뭐 3만 건 이상 나가는 일들은 1,900원에 코드를 내주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라. 뺏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거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진이 저가 수주에 나선 거다라고 한다면 이게 당연히 실적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근데 한진 측과 또 얘기를 해본 결과 저가 수주 논란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가 수주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류 시설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자동화를 하면서 배송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졌기 때문에 낮은 금액에도 택배 물량 수주가 가능하다는 주장인데요. 이와 함께 한진은 내년 축구장 20개 규모의 메가 허브 물류센터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곳이 문을 열게 되면은 운영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배송 원가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쿠팡으로 인한 지금 당장의 충격이 적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배송 물량만 확보해 놓는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일궈 나갈 수 있을 거란 설명입니다. 다만 올해가 이제 쿠팡이 빠져나간 물량을 올해 얼만큼 만회해 놓을 수 있느냐가 당장 그리고 하반기 실적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정 기자였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료를 올려도 이 한국전력공사가 최대 30조 원까지 예상되는 역대급 적자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의 요구는 3분기부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3원씩 올려달라는 겁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있었던 올해 1, 2분기에도 동결된 만큼 이번 인상안은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료 인상 여부는 이르면 20일 판가름 납니다. 전기요금은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전은 올해 들어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 요금을 인상했는데 앞으로 요금을 계속 올린다 해도 올해 최대 올릴 수 있는 폭은 16.8원입니다. 지난해 5조 8천억 원, 지난 1분기 8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한전으로서는 최대한 요금을 올려도 적자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 전기료를 인상해도 역대급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한 번에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한전이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한전은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 6조 원 이상의 자구 노력 이행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ETF 20개 가운데 19개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선방한 건 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 ETF뿐이었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22% 넘게 하락하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탓입니다. 여러 종목을 담아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ETF 역시 하락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ETF는 코덱스 레버리지로 34% 떨어졌습니다. 이를 포함한 순매수 상위 ETF 10개 모두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20개로 넓혀보니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만 4% 오르며 선방했습니다.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 조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리츠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꼽히면서 추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국면에서 위험 회피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상장한 다른 리츠 ETF 수익률 역시 괜찮을까? 미국 리츠를 편입한 ETF들은 20% 안팎의 하락률을 보였고 싱가포르, 일본 리츠를 담은 ETF도 8%가량 떨어졌습니다. 국내 오피스 빌딩을 주로 편입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만 살아남은 겁니다. 오피스 비중이 4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국내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재택근무를 끝내고 다시 다 회사로 돌아와라 이런 느낌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뭐 계속 하자 약간 이런 기업들이 많아져서 오피스 공실률이 특히 미국 리츠가 데이터 센터 등 성장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반면 국내 리츠는 안정성을 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희비가 갈렸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KT의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 도입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는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KT 노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의 협약에 합의했는데 이게 적법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했다며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KT 판결의 경우 재판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특히 당시 KT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절박했던 만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럽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덜란드에 이어 이번에는 벨기에의 반도체 연구소를 찾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유럽 최대 규모 종합반도체 연구소 아이맥을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반덴 호브 CEO와 만나 반도체 분야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 외에도 인공지능과 바이오 생명과학, 미래에너지 등 아이맥에서 진행 중인 첨단 분야 연구 과제에 대해 소개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이맥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95개국에서 모인 4,5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3에서 10년 뒤 상용화될 미래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의 이번 행보,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 사업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